안녕하세요. 홍콩오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도서로 독서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고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우선순위에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읽고 싶지만 우선순위가 그냥 결국 바뀌었습니다. 이 책 최고의 리더는 사람에 집중한다. 인간 중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을 좀 더 가치 있게 바라보는 거. 제가 이런 걸 좀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사숙고 끝에 이 책 최고의 리더는 사람에 집중한다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거 독서 끝나고 나서 반드시 제가 원래 읽으려고 했던 그 책을 다른 책을 선정하지 않고 읽기를 바랄 뿐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자,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에 그냥 잘 보낸 것 같고요. 주말 동안 어제 일요일 동안에 한 7분이 더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 7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모두 627분인데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분 좋습니다. 노력한 보람이 있네요. 여기 채널은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노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제 개인적인 공간인데요. 그렇지만 혹시 이제 어디 가실 곳 없고 부를 친구 없고 우리가 친구가 많아도 막상 좀 시간이 날 때 선뜻 뭐 연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단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때 그냥 조용하게 들렸다가 굳이 약속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들어왔다가 간단하게 놀다가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 슥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짬날 때 독서가 좀 최고인 것 같아요. 그죠? 좀 마음도 조금 더 깊어지게 하고 생각도 깊어지게 하고 또 마음도 넉넉하게 해주고 좋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제가 어떤 멘트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새까맣게 까먹고 지금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음악을 하나 올렸거든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힘을 얻으시라고 파워풀한 음악을 올리긴 했는데 그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하거든요. 솔직히 얼터너티브 쪽은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락 비슷하게 해서 좀 에너지를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올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고의 리더는 사람에 집중한다. 새로 시작하는 독서 시작해볼까요? 그 전에 그죠? 처음 오신 분들은 끝까지 이 영상 한 번만이라도 봐주시고 유용하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응원의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또 말씀드리는데 제 그 영상 중에서 저는 아직 수익화가 되지 않는데 구글에서는 영상을 띄워서 수익화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욕심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구글에 머니를 외화벌이를 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낌없이 구독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시간은 항상 그랬듯이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덱스 살펴서 컨텐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거 중점으로 보죠.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표지에는 이렇게 타이틀이 있고요.
수전 파울러 지음, 박영준 옮김. 이분이 아마 옮겨준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구매한 지도 꽤나 오래됐는데 일단 커버에 아마존 리더십 분야 베스트셀러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제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리더십에 관심이 있는지. 구글과 애플을 변화시킨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가 밝히는 비밀. 열정적으로 즐기며 일하는 사람들의 에너지 원천은 무엇인가? 이를 가치를 찾으면 성과는 저절로 나온다. 요 멘트에 뭔가 그죠? 끌림이 있어서 제가 도서를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사실 265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다가 말았더라고요. 107페이지 정도? 그래서 아마 메모나 낙서가 보일 겁니다. 그게 떠오르면은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제 착각일 수도 있고요. 수전 파울러네요. 원래는 세계적 경영 컨설팅 그룹인 켄 블랜차드 컴퍼니의 수석 컨설턴트이자 샌디에고 대학교 경영자 리더십 프로그램의 석사과정 교수이다. 동기부여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저자는 30년간 50여 개국에서 구글, 애플, 갭, 머크, 화이자, 할리데이비슨 등의 글로벌 기업 및 조직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 및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며 리더와 조직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인 상황 리더십 모델을 창안하고 개발하였으며 북아메리카 시뮬레이션 및 게임협회는 저자가 고안한 교수 설계의 탁월성을 인정해서 그녀에게 평생 공로상을 수여했다. 저자는 인간의 행동 이면에 자리 잡은 근원적 동기를 이해시키기 위해 6가지 동기부여 관점으로 대표되는 동기부여 스펙트럼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그 모델에 근거하여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동기부여 되는지, 각각의 동기는 조직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저자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그동안 켄 블랜차드와 함께 공저로 어제와 다른 날을 만드는 1분 셀프 리더십. 그죠? 여기 보니까 self leadership and the one minute manager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분 셀프 리더십, 상황 대응 리더십 2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고 역량 그죠? 을 출간하였고 다른 저자들과 함께 리더십 천재가 되라 Achieve Leadership Genius 리더를 위한 아이디어 가이드북 The Team Leaders Idea Day 가이드 등의 책을 출간하였다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옮기니 박영준 단국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과정을 수료했다. 글로벌 IT 기업에서 17년간 근무한 이후 국내 IT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했다. 글밥 아카데미 수료 후 현재 바른 번역에서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역서로는 중국 세계로 가다, 애널리틱스, 자전거의 즐거움 등이 있다. 그렇군요. 다른 말씀 제가 드릴 게 없죠? 그리고 여기 조그만하게 돼 있네. 디자인, 김명희. 이분 디자이너신가 보다. 책 표지 디자이너,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최고의 리더는 사람에 집중한다. 자, 책을 펼치니 이 책에 쏟아진 찬사를 나열해놨네요. 한번 볼까요? 동기부여 안팎의 참모습을 낱낱이 보여주는 매우 가치 있는 책. People Management 이런 데서 썼나 봅니다. 올해 한 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면 이 책을 선택하라. 로버 카마이 컨설팅 그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나는 리더들에게 이 책을 경영 필독서로 권하고 싶다. 아마 기대하지 않았던 내용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못지않게 나 자신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배웠다.
여기는 뭐 보험회사 이사라고 하네요. 이 책은 리더십이란 자신이 이끄는 직원들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림으로써 얻어지는 기술임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동기부여되었는지 아닌지가 아니다. 그들이 왜 동기부여되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수전 파울러는 동기부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다시 말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평범하면서도 단순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분은 조금 더 그죠? 길게 기술하셨네요. 휴렛패커드 마케팅 담당 이사가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그죠? 왜 동기부여가 되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모든 사람이 동기부여를 원한다. 수전 파울러는 직원들이 자기 일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도록 그들을 이끄는 방법, 즉 개인적 성취감이라는 잠재력을 이용하는 법을 알려준다. 이제 회사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과제가 직원들의 개인의 일로 바뀔 것이다. 그들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주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약간 그 슈퍼노멀 마지막에 주원규 PD가 한 말이랑 조금 비슷하다. 그쵸?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사상가 마셜 골드스미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죠? 개인적 성취감이라는 잠재력을 이용하는 법.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직원들이 개인의 일로 바뀔 것이기에 그들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주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의 직원들이 발전을 지향하고 이를 즐기고 긍정적 기여와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수전 파울러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딕 라일스, 오리진 엔터테인먼트 대표. 리더로서 직원을 동기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은 동기부여의 원칙을 새롭게 배워야 할 때가 됐을지도 모른다. 수전 파울러의 이 책은 당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처방을 제시한다. 케빈 노헬티, 컴퍼니 미국 WD40라고 해야 되는지 40라 해야 되는지 컴퍼니 미국 담당 부사장.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고객 접점 뭐 그런 마인드, MOT, 진실의 순간,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왜 그 경영을 배우다 보면 내부 고객, 외부 고객인데 내부 고객은 즉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다. 그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뭐 매출을 일으킬 수도 있고 뭐 고객이 더 뭐라고 해요? 주인의식을 가져서 더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라. 그거랑 약간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의 직원들의 꿈이나 어떤 원하는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뭐 지원 아닌 지원을 하라. 그런 거 아닐까요? 왜냐면 그 유능한 직원들을 옆에 붙여놔야만 또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룰 수가 있으니까. 일단 앞에 이런 서평만 봐도 약간 저는 그런 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런지 궁금하네요. 이 책은 도발적이면서도 실용적이다. 수전 파울러는 내가 리더로서 오랫동안 품고 있던 갈망을 정확하게 짚어낸다.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신이 잠재력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도록 도울 수 있을까? 수전이 이 책을 통해 제시하는 내용은 분명하면서도 행동에 옮기기 쉽다. 그럼 뭐 어떤 전략적인 부분도, 아니 전략이라기보다 어떤 메소드, 그죠? 아니면 그 해결책, 솔루션 같은 게 있나 본데요. 산트루프트 비 미스라, 아디티아 비를라 그룹 카본 블랙 사업 CEO 겸 그룹 인사 담당이사. 알 길이 없죠? 회사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리더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는 직원들이 일터에서 의미를 창조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마인 사딕, 터키 이스탄불 소재, 로슈 교육개발 담당자, 이사. 그러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제조업을 다녔고 그 제조업에서 디자이너로 그 휴대폰 개발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 간 그 회사는 좀 디자인 전문 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제조업에 있던 그 디자인 그룹의 그 보스가 나와서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에 다시 불려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두 번째 회사를 나올 때는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 의미에서는. 왜냐면 제조업을 다닐 때는 회사 규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모델 개발을 착수하기 전에 이제 뭐 시간이 남으면 우린 출장도 보내주고 또 뭐 조금 그 워크숍이나 좀 쉬는 시간 그런 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뭐 출장도 가니까 뭐 일을 하러 가지만 외국을 또 가서 시야를 넓히고 또 그런 걸 토대로 내가 또 다음 디자인을 할 때 아이디에이션 하기도 좋고 너무 좋다. 이게 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이 있구나 해서 회사를 다니는 게 정말 즐거웠는데 그 두 번째 전문 이제 디자인 회사로 갔을 때는 그러니까 공장같이 막 찍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이제 제조업에 있을 때 그 부서장으로 계실 때는 회사 돈을 쓰니까 그냥 막 결제하고 그러셨는데 본인이 직접 회사를 차리니까 결제도 막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오너이냐 직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든 저렇든 저는 그 제조업이던 그 디자인 회사든 직원인데 전 좀 같이 성장하고 싶다. 좀 회사가 큰 포부를 가졌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왜냐면 저도 크게 성장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회사는 그냥 그럴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들이고서라도 뭐 3D 모델링 그 회사 마치고 학원을 가고 싶으니까 뭐 프로디나 프로이 엔지니어링 같은 거 공부하고 싶다고 칼퇴근을 좀 하게 해달라니까 못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갖춰져 있지 않는 능력을 보완해서 조금 더 멋진 그 디자이닝 또는 그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싶은데 저는 그냥 일단 도면을 쳐야 되고 렌더링을 하고 품평을 하고 또 보안 문서 관리나 그런 업무들 딱 정해져 있는 것만 해야 하더라고 관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조금 하고 싶은데 진짜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회사에서 그걸 칼퇴근을 시켜주지 않는 이상 제가 시간이 없어서라도 배우러 갈 수가 없는 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조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전이 없네. 내가 우리 사장님은 너무 좋아라 하지만 배운 것도 많고 근데 내 미래도 달려 있는데 안 되겠구나. 또 그만두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또 공교롭게 시기가 그만두게 되어서 그랬죠.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어떤 비전이나 어떤 뭐 꿈까지 너무 엉뚱한 꿈을 펼치기에는 말이 안 되지만 뭔가 회사를 통해서 개인적인 성취감이나 어떤 비전을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같이 오래 가죠. 그죠? 우리는 직원들이 생산적인 업무 환경에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기를 원한다. 이런 점에서 수전 파울러는 최선의 성과와 높은 직원 참여를 도출하는 올바른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아그네스 짐바트겠죠. 걸프 및 유니레버 시설관리 이사. 이 책은 리더들이 직원들을 행복하게 일하도록 돕는 방법을 알려준다. 수전 파울러가 책에서 말한 내용을 습관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책에서 말한 게 뭘까요? 되게 궁금해지네요. 마리오스 루카이데스 키프로스 무역회사 CEO, 다양한 분야의 CEO 이사급 진이 평을 해주셨네요. 고객, 협력사, 직원들이 당신의 회사를 계속 찾도록 만들고 싶은가? 그러죠. 회사를 운영하려면.
수전 파울러는 당신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을 움직이는 요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들의 선택을 도와 회사로 돌아오도록 이끌어야 할지 알려준다. 요 내용도 궁금하다. 그쵸? 톰 포터, 미국 가와사키 모터 이사. 동기부여를 위한 노력, 고무적인 연설, 당근, 채찍 등은 이제 모두 필요 없다. 수전 파울러는 리더에게 말하는 대신 들어야 하며 옳은 대답을 찾는 대신 옳은 질문을 탐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마리우스 타나세 프레임 엑스퍼트 이사라고 하네요. 그죠? 말하는 것보다 들어라. 수전 파울러는 동기부여가 당근과 채찍으로 이루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나와 직원을 긍정적 결과로 이끌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로라 리코플랜드, 캐나다 험버 리버 병원 의사 및 의료정보 담당 이사. 발이 넓습니다. 그죠? 네트워크가 아주 폭이 넓네요. 어떤 아이디어는 시대를 앞서간다. 긍정적 동기부여 이론이 바로 그런 경우다. 직원들을 동기부여하는데 낡은 방법론에 젖어 있는 리더들을 충격에 빠뜨린다. 지난 수십 년간 세상에 나온 동기부여 이론 중 가장 혁신적이다. 분명히 이래서 제가 읽고 싶었을 텐데 왜 반 읽다가 말았는지 모르겠네요. 안드레이 포이소르, 루마니아 로슈 병원 대표. 자, 인덱스 보니까 이 책에 쏟아진 찬사 방금 읽었고요. 켄 블랜차드의 서문, 들어가는 말, 이제 당근과 채찍은 버려라 라고 구성되어 있고, 챕터가 또 1부터 뭐 있나 봅니다. 그죠? 뒤로 그냥 나중에 볼게요. 동기부여의 딜레마, 동기부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동기부여의 6가지 관점, 동기부여의 정크푸드가 가진 문제들, 동기부여의 헬스푸드를 제공하라. 단기적 성과와 지속적 성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동기부여의 관행에서 벗어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챕터 2에서는 무엇이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가? 인간을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를 이해하라. 첫 번째 심리적 욕구, 자율성. 두 번째 심리적 욕구, 관계성. 세 번째 심리적 욕구, 역량. 심리적 욕구가 가져오는 도미노 효과. 부정적 동기부여는 결국 리더에게 되돌아온다. 동기부여의 진실. 여기 그 색연필로 이렇게 동그라미 해본 거 보니까 이게 제가 알고 싶어서 동그라미 한 건가 봅니다. Chapter 3 드라이브의 위험. 반드라이브 이론.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자율적 제어의 힘. 어린아이와 마시멜로 이야기. 이건 알죠, 그죠? 자율적 제어를 높이는 3가지 방법. 부정적 동기부여에 드라이브되다. 드라이브는 위험하다. Chapter 4 일터에서 동기부여를 망치는 5가지 믿음. 첫 번째 믿음, 이제 망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비즈니스일 뿐이다. 비즈니스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다. 리더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단 하나 중요한 것은 결과다. 측정할 수 없다면 필요 없다. 이런 게 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당신의 믿음에서 벗어나라. Chapter 5 동기부여는 기술이다. 동기부여의 기술을 배워보자. 첫 번째 기술, 나의 현재 동기부여 관점 파악하기. 두 번째 기술, 긍정적 동기부여로 전환하거나 유지하기. 세 번째 기술, 되돌아보기. 리더들이여 먼저 자신을 치유하라. 동기부여 관점의 전환이 가져오는 효과. 궁금하네요, 그죠? 자신을 치유하라는 거. Chapter 6 관점의 전환을 이끌다. 관점 면담을 통한 긍정적 동기부여로의 전환. 관점 면담이라는 게 있네요. 관점 면담에서 저지르는 3가지 흔한 실수. 효과적인 관점 면담을 위한 3가지 기술. 신뢰를 회복하다. 가려진 심리적 욕구를 파악하다. 가치관과 목표를 확인하다. 서로를 이해하다. 관점 면담을 통해 리더십을 실천하라. 이게 약간의 이 수전 파울러의 뭔가 차별화된 해결책인 것 같은데요. Chapter 7 긍정적 동기부여가 제시하는 약속. 리더를 위한 동기부여의 약속, 조직을 위한 동기부여의 약속, 직원을 위한 동기부여의 약속,
긍정적 동기부여가 선사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 그죠? 약속만큼 신뢰를 보장하는 그런 또 신뢰를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 어떤 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맺는 말, 당신도 동기부여의 달인이 될 수 있다. 켄 블랜차드의 후기, 위대한 리더십은 직원을 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 자주 하는 질문, 옴기니의 글, 이 책의 지필에 도움을 준 자료들. 위대한 리더십은 직원을 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 왜 아버지가 생각날까요?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건 차차 얘기를 풀면서 적합한 시기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쭉 살펴봤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책에 쏟아진 찬사는 이미 제가 읽어드렸고, 켄 블랜차드의 서문, 들어가는 말, 이제 당근과 채찍은 버려라까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켄 블랜차드의 서문이라는데, 켄 블랜차드가 그러면 사람 이름 아닐까요? 그죠? 어떤 사람의 서문 아닌가? 여기서 수잔 파울로 말고 나온 게 없는데 한번 봐야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리더십 개념을 열렬하게 옹호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미 30년 전에 리더들을 위한 혁신적인 관리 방법론인 상황 리더십, Situational Leadership 2를 발표했다. 그리고 수잔 파울러는 이 책 최고의 리더는 사람에 집중한다에서 리더들이 동기부여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더 높은 차원으로 리더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동기부여 스펙트럼 모델을 선보인다. 스펙트럼 오브 모티베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나는이라도 한 사람이 켄 블랜차드가 맞나 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저명한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그죠? 리더십 관련하게 열렬하게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일단 이 책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효과적이다. 수전은 지난 30년 동안 동기부여 과학을 연구해왔으며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일에 매진했다. 그녀는 켄 블랜차드 컴퍼니에서 켄 블랜차드가 회사네요. 켄 블랜차드 컴퍼니에서 동료인 데이비드 페이서, 드레아 지가미 등과 함께 긍정적 동기부여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했다. 그리고 전 세계 기업, 정부기관, 비영리 조직 등에 근무하는 리더들과 수천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이 개념을 실무에 적용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로써 새로운 동기부여 방법론이 그동안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생생한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나만큼이나 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흥분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내 오래된 경험담 하나를 들려주고 싶다. 우리가 SL2 프로그램을 교육하기 시작한 초기에 열의에 찬 리더들은 교육이 끝나자마자 새롭게 배운 기술을 업무 현장에 적용하려고 했다. 직원들에게 어떤 일을 하겠다고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새로운 개념을 시도한 것이다. 그 리더들은 경험이 많고 자립이 가능한 직원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거나 도움을 주려 하지 않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반면 경험은 부족하지만 열정이 넘치는 신입 직원에게는 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세하게 감독하는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그러다 보니 두 직원이 점심시간에 만나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선배 직원이 최근 몇 주 동안 관리자를 볼 수 없다고 말하자 신참 직원이 대답했다. 그럴 거예요. 요즘에 계속 제자리에 와 계시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리더들에게 리더십은 당신이 직원에게 해 주어야 하는 무언가가 아니며 당신과 직원이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려 노력했다. 그래서 수전이 이 책에서 제시하는 아이디어와 SL2의 개념이 서로 완벽하게 보완을 이룬다는 사실이 기쁘다. 동기부여 스펙트럼 모델은 새로운 동기부여 과학의 첨단을 여는 이론이며 상황 리더십 모델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관리 방법론이다.
두 모델은 직원이 성장하고 배우고 발전하도록 리더가 수용해야 할 특별한 행동 양식과 용어를 알려준다. 그리고 리더와 직원이 서로 많이 대화하고 소통하라고 권한다. 그렇죠. 제가 보세요. 원했던 거, 성장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발전하고 싶었는데 리더가 수용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 그냥 나오는 걸 선택했습니다. 나는 리더들이 직원과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면 놀랍고도 안타까운 느낌이 든다. 그들은 리더가 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여기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리더십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자신이 이끄는 직원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묻고 싶다는 거죠. 자, 여기 켄 블랜차드라고 설명이 있네요. 켄 블랜차드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그룹인 켄 블랜차드 컴퍼니의 회장이자 국내에서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의 저자이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전 이 책 안 읽었습니다. 꽤나 유명한 책인데, 그죠? 최근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25명으로 이루어진 아마존 명예의 전당에 오른 그는 그동안 수잔 파울러와 함께 3권의 책을 공동 집필했다. 아, 그러니까 켄 블랜차드 컴퍼니가 있고 그 회장이 바로 켄 블랜차드라고 하네요. 그럼 이 사람이 수전과 책을 3권이나 폈고 또 이제 그런 수전과 친분이 있어서 뭐 그죠, 모델 스펙트럼 모티베이션 그 동기부여 스펙트럼에 대한 걸 지지하는 그런 서문을 써준 건가 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독서를 할 때 밑줄 끈 거를 다시 보니까 리더가 수용해야 할 특별 행동 양식과 용어를 뭐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리더가 되는 리더가 되는 일의 의미가 뭔지 생각하고, 자신이 이끄는 직원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인가 봅니다. 들어가는 말, 이제 당근과 채찍은 버려라. 당신은 이 책을 읽기 위해 동기부여 되었는가? 이미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이 질문을 바보 같다고 여길지 모른다. 내 생각에도 그렇다. 하지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당신은 동기부여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는 답변에 앞서 더 많은 질문이 필요하다.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만일 당신에게 옆자리 동료는 이 책을 읽도록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당신은 어떤 기준을 근거로 결론을 내릴 것인가?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동기부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궁극적으로 동기부여라는 말의 정의는 무엇인가?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동기부여를 행동을 위한 에너지라고 정의해왔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는 동기부여에 관한 100개가 넘는 정의들과 마찬가지로 내 정의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동기부여를 단순히 행동을 불러오는 에너지나 추진력으로만 간주하면 동기부여의 본질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다시 말해 인간의 행동 이면에 자리 잡은 근원적 동기를 파악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동기부여의 본질적인 특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게 좀 관건인가 봅니다. 올바른 질문을 하라. 서두에서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당신은 이 책을 읽기 위해 동기부여가 되었는가? 결론부터 말해 이 질문은 틀렸다. 대신 이렇게 물으면 어떨까? 당신은 왜 이 책을 읽도록 동기부여가 되었는가? 굳이 대답을 하자면 좀 터무니없고 허황된 꿈이었지만 뭔가 저도 어떤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대표? 뭐 리더? 대표라기보다 리더? 그러니까 뭔가 좀 지시도 내리고 싶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데 나를 약간 추종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있으면 멋지지 않을까? 그랬던 것 같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리더가 되고 막연히 그냥 리더가 되고 싶다. 누구를 뭐 따라 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리더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그것을 쉽게 봤던 거죠. 정말 리더가 되는 건 아무나 될 수가 없는데 어쩜 그렇게 철이 없었는지. 그지만 어쨌든 그런 허황된 꿈이라도 있었던 그게 아마 동기부여 이 책을 읽도록 그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었나 싶네요. 예를 들어 당신은 요즘 좋은 리더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직원 가운데 누군가를 동기부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책이 동기부여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한 줄기 빛이 되어 주기를 기대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회사의 부서장이 이 책을 읽으라고 지시해서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당신은 책을 읽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말 이런 게 있을까요? 요컨대 이 두 가지 이유는 전혀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묻는 대신 당신이 특정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질문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당신이 특정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질문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럼 그죠? 아까 마찬가지로 나는 그럼 왜 이런 책을 찾아서 읽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그 꿈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된다면 선도부 선생님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삐딱선을 타거나 뭐 일탈을 하는 친구들, 조금 나쁜 짓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 친구들을 좀 좋은 길로 그리고 좀 잘못된 길 가던 거를 다시 자기의 좋은 자리를 찾아서 가게끔 돕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약간 뭔가를 교화해주고 싶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싶은 리더가 되고 싶은 것은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리더라기보다는 막연히 뭔가를 이렇게 책임을 지고 뭔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좋은 쪽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그런 리더의 자질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 그게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책을 잘 못 읽었다고 했잖아요. 책만 보면 잠을 잤거든요. 친구가 이제 중대 의대를 다녔던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 놀러 갔다가 만화책을 잔뜩 보는 거예요. 걔는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만화책 보면 나도 읽겠지 생각해서 그 신짱구를 보는데 보다가 제가 자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책을 읽고는 싶어도 책을 못 읽었어요. 잠만 오더라고요. 글을 보면. 그런데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동호회 이런 거 이제 클럽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직원들에게 이제 복지 수준으로 뭐 운동, 스포츠 동호회, 뭐 독서 동호회, 뭐 다른 취미 동호회를 만들어서 운영해봐라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저는 어떤 막 운동 스키나 뭐 스노보드도 배워보고 싶지만 너무 장비도 비싸고 솔직히 내가 자주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균형을 잡는 게 또 쉽지가 않아서 얼마나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거보다는 그냥 독서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독서 제대로 못 읽었는데 이제는 조금 낫지 않을까 해서 독서 동호회를 들었는데 모임은 없더라고요. 회사 내에서 모임은 없는데 매 한 달에 3권 정도 그 도서를 구입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회사다 보니까 자기계발서 위주의 그 목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이런 책들을 접하게 됐고 또 보니까 제목을 보니까 내가 조금 이게 제대로 갖춰졌나? 궁금한 그런 제목이나 아니면은 나 이런 거 없는데 이런 능력 조금 읽어볼까? 이런 거.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직원들이 보면서 약간 스스로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능력을 갖추고 싶은데 여기 그런 제목이 있네?
그래서 제가 처세서를 다른 소설보다도 더 이렇게 현실적인 거를 좀 또 좋아를 하나 봐요, 생각보다. 그래서 처음 책을 접할 때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이 책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되고, 또 특히나 자기계발서, 처세서를 선택하는 또 그 동기가 아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책들을 선정하지 않는지, 계속 더 발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의 본질을 탐구하다 보면 매우 중요한 진실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도록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가 방금 제 얘기를 꺼집어내면 그런 과정이 결국 내가 나한테 있어서 동기부여가 세팅이 된 거나 다름없다 이런 거겠죠. 즉 사람들은 언제나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동기부여가 되었는가 아닌가를 묻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질문이다. 우리는 그들이 왜 그 행동을 하도록 동기부여 되었는가 하고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 부족한 게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에너지는 저마다 그 특성이 다르다. 인간을 동기부여하는 어떤 요인들은 자신과 타인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한 요인도 있다. 어떤 일을 하도록 선택하게 만드는 동기부여는 그 일을 하게 만드는 동기부여와 다르다. 가치, 목표, 사랑, 기쁨, 열정 등에서 생겨나는 동기부여는 자존심, 권력, 지위, 외부적 보상에 대한 욕구 등에서 오는 동기부여와 다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경쟁심에서 오는 당신이 얼마나 발전하고 배웠으며 성취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다른 사람을 이기거나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으려는 경쟁심에서 발생하는 동기부여와 다르다. 그렇겠죠.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거. 제 스스로에게 약간 노력하자. 좀 약간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저의 굉장히 이제 발전한 모습이 멋지길 바라고 그것을 누군가가 보고 아 멋지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꿈꿔본 적은 있습니다.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 일이 효과가 없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동기부여란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동기부여를 하면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에 이를 가능성이 더 커지리라 결론 내리게 된다. 동기부여가 많을수록 더 좋다는 사고방식은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다. 마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친구가 있는지가 진정한 문제인 것과 마찬가지다. 그죠? 많은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친구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당신이 영업부의 관리자라고 가정해보자. 영업사원들이 동기부여되어 있는지 늘 궁금하게 여기던 당신은 분기 중반의 실적 보고서를 읽다가 실적이 우수한 영업사원 2명을 발견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 이 두 사람은 동기부여가 아주 잘 되어 있군. 하지만 당신은 이 두 사람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동기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놓쳐버렸다. 아, 이거 중요한 포인트겠다. 그쵸? 한 사람은 영업 경쟁에서 승리해 최우수 실적을 거두고 그에 따른 특별 보너스도 챙기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지닌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요컨대 그가 일에 기울이는 노력은 더 고결한 목적에 닿아있다. 그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서 기쁨을 느낀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기가 다 다르다는 거죠. 동기부여 과학이 제시하는 증거에 의하면 2명의 영업사원이 각자 지니고 있는 서로 다른 동기부여 방식은 결과적으로 매우 중대한 차이를 낳는다. 이런 동기부여가 다른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차이를 놓는다고 하네요. 그들이 지닌 에너지 특성에 따라
두 사람의 업무 성과가 단기간에 반짝하는 실적과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속되는 성공으로 나뉘게 된다. 동기부여에 대해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이 사람은 동기부여가 되었나? 얼마나 많이 동기부여가 되었나? 이런 질문으로는 오직 흑과 백, 예 또는 아니오식의 단순한 이분법적 답변밖에 얻어내지 못한다. 이런 답변에서는 동기부여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통찰을 얻어내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대할 때 통찰을 얻는다는 거 정말 큰 뭐라고 해야 되나? 능력이죠. 그죠? 하지만 그 사람이 왜 동기부여가 되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동기부여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시하는 답변을 끌어낼 수 있다. 왜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각각의 동기부여 형태가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이해한다면 동기부여 과학을 활용해 직원들을 긍정적 동기부여의 세계로 훌륭하게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직원들을 개개인을 면담을 해서 넌 이 회사에 왜 오게 됐냐? 이 회사를 왜 선택하게 됐냐? 너가 여기서 이루고 싶은 거 뭐냐? 뭐 이런 개인적인 좀 의견을 많이 질문해야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모두가 다르겠지만 그럼 이 오너, 리더는 그럼 내가 추구하는 거에 이 사람들의 어떤 그거를 조금씩 다 반영을 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충족시켜주고 나 또한 좋은 결과를 이뤄낼 것인가, 그런 거를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동기부여는 과학이다. 동기부여에 대한 내 호기심이 절정에 달한 때는 1985년이었다. 당시 나는 하룻밤 사이에 엄격한 채식주의자가 되어버렸다. 동물학대의 실상을 다룬 연구 결과를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더는 고기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내가 얼마나 육식을 즐기던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내가 채식을 하기 위해 엄청나게 자제하고 있을 거라며 너도 나도 한마디씩 던졌다. 그런데 나로서는 이 상황이 매우 흥미로웠다. 채식을 한다는 새로운 행동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새롭게 바뀐 삶의 스타일을 유지하려는 열정과 지구력을 내 안에서 발견했다. 3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채식주의자로서 내 입장은 확고하다. 자, 이게 육식주의자가 채식주의자가 된 것처럼 흡연자가 비흡연자, 술꾼이 술 중독자가 술 중독까지 됐을 때는 좀 고치기 힘들지만 애주가가 좀 술을 자제하는 자제하고 싶을 때도 약간 삶의 스타일을 바꿨다, 새롭게 바꿨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서 나는 이 새롭게 바뀐 삶의 스타일을 유지하려는데 열정과 지구력을 막 쏟아붓고 있다. 그래서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있다. 쉽게 끊을 수 있다. 뭐 술을 쉽게 끊을 수 있다. 이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과정을 겪을 수 있겠죠. 처음에는 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동기부여 이론을 개발했다. 그러다가 1996년 10월 14일에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고 난 후 내 이론의 과학적 근거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게스트로 출연한 사람은 상으로 벌을 주다. Furnished by Rivers의 저자인 알피콘이었다. 상으로 벌을 주는 거? 흥미로운데요? 윈프리는 콘의 메시지가 혁명적이며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자식을 훈육하는 방법에 변화를 줄 수도 있으리라고 말했다. 콘의 주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이 이미 실행할 의지를 지니고 있는 일들, 즉 학습, 발달, 더 잘하기 위한 노력 등을 부추기기 위해 아이들에게 뇌물을 주지 말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는 보상이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해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공부를 즐기면서 할 수도 있는데 뭐 조건부 있잖아요. 너가 그거 하면 뭘 줄게. 너가 뭐 그거 하면 너가 원하는 걸 하게 해줄게.
그거 자체가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스스로가 뭐 언젠가는 즐겁게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조건 때문에 그런 그 자발적인 동기부여의 어떤 확률을 줄인다고 봐야 되겠죠. 콘의 생각은 내게 깊은 감동을 주었지만 당시 나는 부모나 교사의 입장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 방청객으로 참석한 부모와 교사들은 컨에게 반발했고 심지어 화까지 냈다.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콘 선생님은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 아이스크림을 주면 금방 해결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지금 이 시대에 비추면 그거죠. 콘 선생님은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 아이패드를 보여주면 금방 해결된다는 사실을 모르나요? 스마트폰을 보여주면 금방 해결된다는 사실을 모르나요? 유튜브를 보여주면 금방 해결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뭐 이런 거겠죠. 아이가 책을 읽지 않을 때 상을 주기로 약속하면 아이가 책을 집어 들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을 때 뭘 상을 준다 하면 책을 집어 드니까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딸이 집안일을 하지 않으려 할 때 보상을 주는 게 해결책이 되지 못할까요? 어떤 부모는 앞으로도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단호히 선언했다. 그들은 이미 아이들에게 수천 달러를 상으로 주었으며 선물이나 용돈은 자식이 부모의 말을 따르도록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콘은 상이나 벌의 효과는 순간적이며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아이들이 오직 일시적으로만 수능하는 결과를 얻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맞습니다. 요즘에 학원 가기 싫어가지고 그 학교 앞에 문방구에 딱 들려가지고 뭐 1,000원, 2,000원짜리 이거 안 사주면 안 갈 거라고 막 떼쓰는 친구도 엄청 많거든요. 그쵸? 특히 그걸 그러니까 애기들도 이용하는 머리가 생기더라고요. 특히 당근과 채찍은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학습, 이해, 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는 부모와 교사에게 만일 상이나 벌이 없어지거나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아이를 어떤 행위로 이끄는 원인이 상이라면 상이 없을 때 아이는 그 행위에 아무런 흥미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콘은 청중에게 간곡하게 말했다. 아이들을 애완동물처럼 훈련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완동물들을 먹이 준다 그러면 말 듣잖아요. 콘은 부모와 교사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계속 강조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시청한 사람들은 현장에 참석한 관객들이 나타낸 우려를 실감할 수 있었다. 저 사람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상이나 벌을 주지 않는다면 대신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콘은 최선을 다해 토론에 임했지만 TV 스튜디오의 눈부신 조명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해시키기 힘겨워했다. 오늘날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탁월한 연구 결과를 통해 동기부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다. 지금 나는 채식주의자가 되고 이를 유지하는 일이 내게 왜 그렇게 쉬웠는지 이해한다. 또 이런 지식을 내 삶과 일에서 여러 다른 과제, 목표, 상황과 연계시켜 적용하는 법도 터득했다. 이게 좋은 그러니까 사례를 더 봐야겠지만 뭔가 솔루션 같네, 그죠? 우리는 수년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에드워드 테시나 리처드 라이언 박사와 같은 이 분야 개척자들의 혁신적인 연구를 적절히 보급하고 장려해왔다. 그들의 연구는 알피콘이나 데니얼 핑크 등 유명 저자들이 저술한 저작의 이론적 배경이 되기도 했다. 그들 같은 탁월한 연구자 덕분에 우리는 인간 동기부여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개념은 희망적이다. 이제 구태의연한 동기부여 과학에 그리고 이 낡은 이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일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가 왔다. 우리에게 완전히 새롭고 훌륭한 동기부여 방법론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훨씬 나은 동기부여 방식이 있다면 왜 더 많은 리더가 사용하지 않을까? 그죠? 이게 의문이다. 제기될 수 있다. 그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3가지 정도의 답변이 가능할 것이다. 당신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
새로운 방식이 더 훌륭하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 증거가 있다고 해도 믿지 못한다. 증거가 있으면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믿는 거는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증거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새로운 방식이 더 훌륭하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 이 경우는 우리가 인간의 동기부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접했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 싶다. 동물을 대상으로 동기부여 실험을 했던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다. 일례로 유튜브에는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교수 B.A.F. 스키너가 비둘기 한 마리를 모이로 동기부여해서 360도 회전하게 하는 오래된 영상이 올라와 있다.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면 비둘기에게 보상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여 비둘기가 거의 모든 일을 하도록 만든다. 행동주의자들은 이 방식을 이용하면 일터에서 직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에게 보상을 주면 관리자가 원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일에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그들의 말처럼 효과가 있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나와 동료들은 이를 비둘기 모의 패러다임이라고 부른다. 모의, 인센티브를 사용해 직원들이 원하지도 않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동기부여하는 방식은 이제 보편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거대화된 기업이 직원들을 동기부여하는 방식은 상금, 컨테스트, 인센티브, 직원 표창 프로그램과 같이 점점 복잡한 보상 체계의 형태로 진화했다. 오로지 모의, 더 많은 모의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런가요? 하지만 오늘날의 데이터는 비둘기 모의 패러다임이 실제로 아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한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 번에 걸친 실험이 이루어졌으나 결과는 동일했다. 직원들이 돈이나 보상을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인센티브와 실적 사이의 유일한 상관관계는 반비례의 그래프다. 다시 말해 외부적 보상은 목표 달성과 우수성 제고, 지속적인 노력에 요구되는 에너지, 활력, 긍정적 행복감을 오히려 저해하는 효과를 낳을 뿐이다. 열심히 했는데 뭐 다른 사람이 포상을 받아버리면 나까지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나 앞에서 딱 끊어지면 그죠? 아 이거 해도 소용이 없네 라고 안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특정한 직업이나 산업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형태의 동기부여가 효과를 발휘하는 듯이 보일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시하면 단기적으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을 지속적인 발전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발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단기적인 성과는 길게 보면 기회의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비둘기 모의 패러다임은 결코 그들이 생각한 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산업 분야든 마찬가지다. 절대적인 한 가지 사실 때문이다. 사람은 비둘기가 아니다. 이 책의 목적은 전통적인 동기부여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하고 새로운 동기부여 방식을 바탕으로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일 때 그냥 신입이다 보니까 열심히 선배들이 일단 경력이 많으니까 선배들을 무시하지 않고 배워가면서 내 어떤 능력이 쌓일 때쯤에는 내 주관을 강하게 어필해야겠다. 그러나 그 전에는 실무 경험이 많은 선배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좀 잘 따라서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주어지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범 사원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금메달을 하나 받은 게 있고 또 최근에 제 지인 디자이너가 회사를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다시 이제 다니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에는 많이 일을 안 하고 자기 걸 찾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성실하게 또 자기 템포가 좀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시간까지 더해서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빠릿빠릿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그건 회사에 자기가 좀 100% 임하지 못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스스로 뭐 연장 근무라든지 집에 가서 일을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일을 조금 더 채우든지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싫어도 스스로 하고 스스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인사고과에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좋든 싫든 간에 스스로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조직에 보탬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렇게 보상을 오면 정말 더 큰 동기부여는 없더라고요. 아, 기분 좋고. 근데 내가 상금을 타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조금 안 생길 것 같아요. 하다가 포기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증거가 있다고 해도 믿지 못한다. 당신은 아래의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가?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뭐뭐일 뿐이다. 뭐 회사 일을 얘기하는 건가?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조직의 일일 뿐이다. 비즈니스의 목적은 이윤 창출? 그거는 회사의 목적이고 비즈니스의 목적은 뭐뭐다. 내 개인적인 비즈니스의 목적은 나의 발전이죠. 리더는 뭐뭇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같은 경우는 사람을 잘 통솔할 수 있어야 한다. 통솔할 능력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커뮤니케이션이든 그 비전을 제시하든 대신에 좋은 비전을 제시해서 그걸 따를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 하나 중요한 것은 비전이다. 그러니까 나의 비전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의 비전도 있어야 하고 비전 추구 이런 거 측정할 수 없다면 좀 발전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면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답을 그냥 측정할 수 없다면 발전하기는 어렵다. 위 문장에 나타난 보편적인 믿음은 우리의 집단의식에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아마 답을 확인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래도 답이 궁금한 사람은 이 믿음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사장을 살펴보라. 물론 보편적인 믿음이기에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이런 사고방식은 대안을 찾고 동기부여의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리더십을 배양하는 능력을 저해할 뿐이다. 이 책의 4장 1터에서 동기부여를 망치는 5가지 믿음에서는 당신이 동기부여에 대해 지니고 있는 믿음들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도록 그 사고방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믿음이 과연 자신과 직원들의 업무 성과에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문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동기부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과 그 방법의 효율성을 탐구해가는 과정을 통해 기존에 가졌던 사고방식이 자신의 리더십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성과를 위해 직원을 몰아붙여야 한다는 믿음은 직원에게 심리적 고통, 긴장, 압박 등을 초래함으로써 단기적인 실적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당신이 그리고 직원들이 바라는 지속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어렵게 한다. 여기 엘버트라고 적혀있네요. 엘버트, 제가 가르친 학생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영어 이름.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안 된다는 거죠. 지속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힘들었던 케이스가 엘버트에게 해당되는구나. 내가 몰아붙였구나. 이런 거.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제 실생활과 빗대어 보니까 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증거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이제 당신은 전통적인 동기부여 방법이 직원들의 업무 성과와 생산성을 훼손시킨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이해할 것이다. 이 새로운 이론은 당신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과학적 이론을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흔히 그렇듯 이론이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투적 문구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내재적 동기부여의 미덕이라는 문구는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공감을 주는 한편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한다. 당근과 채찍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동기부여를 시키고 이를 지속할 수 있을까? 물론 좋은 의도에서 나왔겠지만 이런 질문은 여전히 동기부여는 관리자가 직원을 위해 해주는 무엇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죠. 저 또한 뭐 그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책을 읽고 보니 맞네요. 그죠? 관리자가 주는 게 아니고, 그죠? 스스로 동기부여는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최근에는 유명한 서적이나 강사들 덕분에 내재적 동기부여의 장점, 외재적 동기부여의 부정적 효과가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단순히 선, 악, 내재적, 외재적, 이것, 저것 같은 이분적 단순화는 이 아이디어를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한 깊이 있는 사고를 가로막는다. 동기부여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동기부여하는 기술을 잘못 적용하게 된다. 동기부여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 역효과를 낳고 심지어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동기부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 역효과를 낳고 심지어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동기부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기부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런 제시를 하는 거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을 압박하면 성과는 오히려 감소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학생의 성적을 혹은 뭔가 능력치를 어떤 이제 목표에 해당되는 능력치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을 압박하면 혹은 학생을 몰아가면 학생의 숨통을 쥐으면 그 성과는 오히려 감소한다는 얘기죠. 경쟁을 부추기고 콘테스트에서 승리하라고 직원을 독려하는 행위는 지속해서 성과를 도출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또 금전적 보상에 너무 중점을 두면 모든 사람이 돈을 필요로 하고 끊임없이 금전적 혜택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큰 만족을 주는지 초점이 흐려진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동기부여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려는 행위는 분명 효과가 없다. 이제 당근과 채찍으로 직원들을 이끄는 일을 멈추고 새롭고 효과적인 리더십 전략을 받아들여야 할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예전에 회초리도 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간식 먹으러 가는 시간도 아깝고 만약에 간식을 먹으면 그 시간을 빼고 수업을 또 수업 할당 시간만큼을 하고 그러니까 길어지고 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수업 때는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좀 고지식한 그 룰에 의해서 그리고 그게 내가 놀지 않고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세상이 변하고 또 그렇게 예전같이 막 빡세게 부모들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도 자유를 더 원하고 또 학교나 다른 학원에서 하는 것도 너무나 많고 이 아이들이 좀 버겁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식이 없지만 또 아이들을 한 인간으로 내다보니까 저는 이제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또래에 맞는 자율 또는 뭔가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요즘에는 그냥 딱 봤을 때 예전에도 하긴 했지만 날씨가 너무 좋으면 저기 야외 수업을 간다거나 그러면 논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공부를 했는데 책 읽기도 똑같이 하고 영상도 보고 뭐 스무고개도 영어로 하고 했는데도 자기들은 놀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았다고 하고 그러기도 했고 그거는 이제 제가 늘 여태까지 오픈하고 지금까지도 하던 거였는데 이제 요즘에는 간간히 그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걸 그냥 사서 같이 나눠 먹고 저도 외로우니까 나눠 먹고 가서 그냥 열심히 하자. 그리고 시간을 이제
수업 시작 전 한 10분 전에 가서 근데 갔다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혹시 뭐 20분이 걸렸다. 그럼 한 수업 시간에 10분이 마이너스가 됐다 해도 매번 나가는 건 아니니까 자,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우리 시간이 뭐 10분이 줄어들었는데 또 지금 10분 덜 하게 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었고 그럼 나머지 시간 또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뭐 맛있는 거 사주는 게 당근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와서 또 방과후도 하고 또 여기 학원 마치면 또 태권도도 가고 뭐도 가고 너무나 그런데다가 숙제도 많고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미없는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 아이들이 우리 때는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서 선생님과도 꼭 배운다는 그런 딱딱한 시간보다는 또 다른 것도 공유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또 뭐 영어에 관련된 뭐 밖에 외출해서 보이는 것들을 또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학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이미 얘기를 한 상태고 그렇게 저는 수업을 조금 플렉서블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좀 약간 변화를 주자 해서 좀 큰 마음을 먹고 변화시킨 거예요. 그 시간에 대해서 꼭 할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였거든요, 이게. 근데 어쨌든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내가 잘 변화를 시도했구나. 요즘에 이렇게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 당시는 제가 이러지 못했으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네요. 요컨대 동기부여와 관련해 인간이라는 존재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 아니면 우리 자신을 속여왔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에게는 모이, 당근, 채찍 따위보다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는 동기부여 요인이 존재한다. 우리는 구태의연한 비둘기 모이 패러다임의 사냥감으로 스스로 전락하면서 동기부여의 본질을 원래 그럴 뿐이라고 자신을 기만했다. 동시에 사람들을 진정으로 움직이게 하는 인간적인 이유를 외면했다. 새로운 동기부여 과학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하다. 구시대적 발상인 비둘기 모이 패러다임을 대신할 새로운 대안을 개발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일하게 하는 풍부하고 훌륭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람들이 비둘기 모이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놀랄 이유가 없다. 진정한 동기부여의 길.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 일은 효과가 없다. 대신 이 책은 당신에게 효과적인 동기부여를 위한 체계, 모델, 강력한 행동 방침 등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동기부여를 새롭게 사고하고 표현하는 참신하고 유용한 어휘들을 제시할 것이다. 실정 밀어붙이기, 행동 유도하기 같은 구시대적인 용어는 직원들이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 열정, 행복을 위해 진정으로 동기부여하기를 원하는 당신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지도 모른다. 동기부여의 딜레마에서는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 일이 왜 효과가 없는지를 설명하고 동기부여 스펙트럼 모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한다. 아, 재밌겠다, 그쵸? 2장 무엇이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가에서는 동기부여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살펴보고 그 본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를 외면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3장 드라이브 위험에서는 성과를 위해 직원을 밀어붙이는 행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알아본다. 또 새로운 방법이 뜻밖의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끌어낼 수 있음을 입증한다. 4장 일터에서 동기부여를 망치는 5가지 믿음에서는 당신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동기부여에 대한 믿음과 가치관이 진정한 리더십을 어떻게 저해하는지 지적하며 직원들이 긍정적 동기부여를 갖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최선의 방법을 알아본다. 5장 동기부여는 기술이다. 에서는 사람들 각자가 동기부여의 특성을 변화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좋겠다, 그죠? 6장 관점의 전환을 이끌다.
에서는 리더가 직원에게 더 고차원적인 동기부여 요인을 제공하기 위해 동기부여 관점 면담을 진행하는 법을 소개한다. 와, 좀 많이 이 책이 2016년에 6세 발행을 한 책인데 그 이후에도 아마 계속 나왔을 것 같거든요. 아마 제가 2016년 정도 때 산 것 같아요, 이 책을. 근데 아직도 지금 전통적인 그 동기부여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진짜 리더들이 좀 더 조직을 단단하고 조금 더 확장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거나 어떤 목표가 있는 리더라면 이 책을 읽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미래의 리더를 꿈꾸신다면 이 책을 함께 꼭 독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 중심의 사고를 하는 걸 좀 좋아해서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꼭 읽고 싶었거든요. 그 꼭 뭐 리더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게 있으니까. 자, 동기부여 관점 면담이라는 법을 소개한다는데 궁금합니다. 7장 긍정적 동기부여가 제시하는 약속에서는 이 책에서 제시한 동기부여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조직과 리더, 회사의 발전을 추구하는 직원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논의한다. 조직과 리더, 회사의 발전을 추구하는 직원. 그죠? 회사의 발전을 추구하는 직원이 나오게끔 뭔가 면담이 되어야겠네요. 이 책은 전통적인 믿음과 보편적인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용감한 리더들을 위해 쓰였다. 그들은 동기부여에 관한 과거의 접근 방식이 직원들의 에너지, 창의성, 행복, 정신과 육체의 건강까지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그들은 회사를 직원이 발전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를 원한다. 만일 당신이 직원을 통해 또 직원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방식을 찾고 있다면 이 책을 당신에게 바치고 싶다. 아주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선택을 잘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기대됩니다. 전에 100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읽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머릿속에 쏙쏙 가슴속에 팍팍 꽂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독서 어떠셨나요?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인 독서 들어갈 건데 도서를 구입하셔서 같이 보는 것도 좋고 메모를 하시면서 보는 것도 좋고 저는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들을 때도 뭐 노트를 꺼내서 포즈, 뭐 플레이, 포즈, 플레이, 포즈 그러니까 스탑, 재생, 스탑, 재생을 반복해가면서 메모도 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정리하면서 정리하다 보면 책을 한 권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책에는 길이 있다는 말이 점점 더 막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알찬 독서를 한 것 같거든요. 이제 짬 독서를 하기에는 1시간 20분 정도 걸려서 여러분들한테는 짬은 아니겠지만 저는 월요일이 휴일이라 긴 독서를 오늘 장독서를 했습니다. 또 사실은 좀 책이 재밌으니까 한 1시간 정도 이 휴대폰이 그 녹화 허용을 한다면 그냥 최대한 많이 해서 빨리 책을 좀 떼고 또 다른 책 읽고 싶은 책들을 많이 읽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무리를 했나요?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독서 그리고 미래의 리더가 되시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알짜배기 영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분 좋네요. 저는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책에 취하는 것 같습니다. 처세서라는 책에 자기계발서에 아무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또 주변 분들에게 또 추천도 한 번씩 해주셔서 좋은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번져서 우리나라가 좋은 리더들에 의해서 이 경제적 위기도 좀 벗어나고 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조금
조금 그냥 개인의 노력을 기울이면 어떨까요? 이런 환상 아닌 환상을 꿈꿔보며 독서를 마칠까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동기부여의 딜레마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